네, 반갑습니다. 저는 물결론을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 틀을 좀 설명드리고 강의는 조금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조금 해보니까 대부분 공통현상이 요즘에 지문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처음에 느리신 분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우리 영어를 영어 처음 배울 때 그 원어민이 말하는 거 CNN이라는 데 보시면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약간 물론 되게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단어밖에 안 들리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근데 우리 국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면 이제 문장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되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글도 똑같아요. 글이 지문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단어에 꽂혀버리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 말인데 특정 포인트에 꽂히기 시작해서 그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기출 문제집 아직 출간이 안 됐으니까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이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교육론 기본서에도 이제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임용에 나오는 지문이 조금 길거나 이런 게 있어요. 과학자 사례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문단마다, 문장 말고 문단마다 뭔 소리 하는지를 써보세요, 한번. 그러면 정말 빨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쓱 읽고 이게 뭔 소리 하는구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논리적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귀납법인지 가설 연역인지 연역법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스 필링으로 풀어요. 그냥 이거는 연역법 같은데 라고 하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게 지금은 귀찮거든요. 하셔야 될 게 지문 과학사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게 길어 보일지만 어차피 내가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을 보고 문단이 있고, 아니면 문단이 짧으면은 그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글을 조금 읽는 훈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지문이 길어져 버리면 나중에 또 읽거든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또 읽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체를 안 읽고 물어보는 것만 딱 찾아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역효과 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훈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틀을 모르시고 다 개별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중에 나오는 책 같은 경우는 시험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물리교육론에 대한 소개서예요. 소개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치려면 구조화가 조금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랑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기본 이론에서는 1, 2월에 우리가 이걸 배울 건데, 자, 지식이라는 우리가 물리교육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교육론이죠. 근데 물리 파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화생지 파트가 좀 달라요. 나오는 이 전체적인 패턴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교육론적인 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 해가지고, 과학교육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동물들도 보면은 이게 유전자로 이게 세팅이 되는지, 제비들은 항상 이렇게 집을 짓죠. 제비집. 그렇죠? 그리고 까치도 까치집을 짓고요. 근데 집을 안 짓는 애들도 있어요. 네? 뻐꾸기는 어떻게 해요? 뻐꾸기는 탕난하는 거 아시죠? 탕난이 뭐냐면 남의 집에다 알을 까요. 그래가지고 뻐꾸기가 빨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면은 밀어내버려요. 그거는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 유전자 세팅이 돼 있어요.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까? 교육을 여러분들은 이제 초, 중, 고를 이제 배우고 대학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고 할 건데,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게 과거적인 거 쭉 있어. 인간의 지식을 형성해 가는데, 그러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게 지식이 뭐냐.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뭔 말이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버리면 히틀러 골라버립니다. 야, 얘들은 하등이야. 그래서 멸종시켜 버려야 돼. 이렇게 다루고. 그러니까 그리고 잘못돼 버리면 뭐 성성설, 성악설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 근본적인 시각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게 깔리면은 우리가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죠.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왜냐면 여러분은 선생님이 이제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틀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구조화를 조금 시켜보면은 크게 이제 1, 2월에는 뭘 배울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뀌었고 시각적인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네? 포포처럼 바라볼 거냐, 뭐 라카투스냐, 쿤으로 바라볼 거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그 시각에 다 합리주의, 실증주의, 뭔주의가 다 껴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라볼 거냐? 네? 연역적으로 뭐 이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예전에 엄청 뭐 선사시대에는 뭐 갑자기 먹고 이거 막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과학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치부할 거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틀로 묶어가지고 경험주의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귀납주의 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 우리가 무슨 사고를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쟤는 관상이 나빠 이럴 수도 있죠. 관상이 나빠? 아니면은 나한테 말을 잘한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아 뭐 이런 것도 있죠. 되게 다양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다 녹아 있어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좀 인기 있는 요즘에 주류가 구성주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벌려드리고 이제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왜 초등학교가 6학년인지? 안 해보셨죠? 왜 중학교가 3학년이고 초, 중이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엘리멘터리 스쿨 이름만 다를 뿐이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거든요. 다 보세요. 미국이든 어디든 다 보시면 대부분 대학교 가는 게 19살 만으로 19살에 가거든요. 대부분. 근데 왜 그런지, 왜 다 달라야 되잖아. 사회가 다르고 뭣도 다 다른데 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냐? 그거는 이 틀을 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주류의 사람들이 짰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해가지고 하면은 막 뭐 신분사회 있고 그 다음에 저 서당 있고 뭐 하면 다르겠죠 지금은. 하지만 현대적인 거를 이제 구축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육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는 경우도 있죠. 뭐 수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학교 자체가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 근간이 되는 거. 왜 초등학교는 6학년이 돼야 되고 왜 중학교는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는 3학년이 되는 거고 이런 근간을 나누는 틀이 되는 이론이 과학학습 이론이에요. 알아보시죠? 그리고 학습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여보세요. 우리 다 같이 놉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뭐 해보고 이렇게 뭐 해서 느껴요. 뭐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전반적으로 딸 건지 수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하나의 뭐 툴. 우리가 뭐 오늘은 뭐 경험을 해봅시다. 아니면 시청각 자료를 해봅시다. 아니면 뭐 문제를 풀고 해보고 아니면 토의를 해서 해봅시다. 이런 게 전체적인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방식을 하나의 모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전략이라는 거는 그 전체적인 틀 중에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적인 요구세요. 비유를 둔다거나 부의도를 그려가지고 뭐 참고도를 만다거나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도를 형성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수업의 하나의 요소로서 그러니까 수업을 돋굴 수 있는 부가적인 요소로서의 전략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뭐 비유를 이제
어떤 식으로 비유의 조건이 만족해야 되느냐, 뭐가 만족해야 되냐, 그거에 참고적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이론은 근간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면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습 모형이랑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적으로 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랑 약간 일맥면이 있거든. 그랬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 모형, 학습 전략 이게 수업적인 면에 다 녹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 평가라든지 평가 같은 경우는 막 그지같이 알려주면 애들이 하나도 몰라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되가잖아.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갔는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한 시점에 초등학교 6학년 수준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 다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가적인 어떻게 평가를 실시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주안이겠죠. 그래서 뭐 중간고사 뭐 20문항이 아니라 중간고사 한 1000문항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시험 보면 웃기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 되고 그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 문항이 학생들한테 이 평가적인 면에서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연구가 돼 있어요. 너무 적으면은 이제 변별 평가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채점자도 고생이겠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향성이 뭐고 왜냐하면 국가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우리 국가가 다 다르잖아. 우리는 어떠한 주안점을 가지고 한다. 어떠한 주안점을 가지고 한다는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북한은 북한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나라 영국은 영국의 그 교육의 그런 주안점이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그게 뭐냐면 개정교육과예요. 바뀌었죠? 2022년 15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개정교육과가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안 빠지고 꼭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선행 가르치지 마라 뭘 하지 말라 했는데 야 잘 봐 로피탈 보여줄게 아니면 야 봐봐 내가 저기 테일러 정리 보여줄게 이딴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거를 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부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영재고라든지 그런 거를 해도 되는 애초에 과목 자체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버렸습니다. 아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몇 학년 때 뭘 가르치고 이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안점 뭐 어디까지만 가르쳐라 뭘 하냐 이게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1, 2월 이거 끝나고 3, 4월, 5월까지는 교과서 주요 실험하고요. 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과학이잖아. 과학은 이게 실험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발견을 하든 그 다음에 어떤 노벨상적인 위대한 성과가 나오든 할 때 다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험 요즘에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5개념. 이거는 5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5개념이 아니라 이미 논문으로든 아니면 과학계에 인정을 받는 5개념들이 나와요. 그냥 뭐 엿장수 맘대로 이렇게 5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5개념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5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도 이제 기출 베이스로 풀어드릴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역대 기출 안 풀었던 거 여기서 안 풀었던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심화 심화 같은 경우는 10점짜리에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점, 30점짜리 문제도 있는데 그것까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문체계 같은 경우는 뭐 목표, 공리, 구성 요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보는 시각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근본 진리가 있을까? 근본 진리가 있다고 알고 뭐 우리는 그거의 그림자가 보는 게 이제 플라톤 시각이고 야 근본 진리 따위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해서 그냥 규칙성 대충 찾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경험주의적인 거고. 야 근데 그따가 필요 없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중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실사구시적인 거죠. 실용적인 거. 야 그거 해서 뭐해?
우리한테 당장 써먹은 거. 야, 지금 필요한 거잖아. 예? 요거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야, 우주가 팽창하던 자시고 나서 지금 뭐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론적인 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그래서 요런 게 다 녹아 있다. 공리, 목표, 구성 요구. 자, 그러면은 과학교육론도 목표가 다 있죠. 우리 실험 목표도 있듯이 다 목표가 있는데 보면은 이거예요. 과학 지식을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를 후대의 교육하에서 올바른 사회를 형성하는 거죠. 사회를 개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잘 되게끔 사회가 더 발전되게끔 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아셨죠? 과학교육론이. 네. 그러면 이걸 다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과학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돼 있고 지금 과학 지식을 뭐든지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되겠죠. 이 정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무엇을 과학 지식으로 해야 될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네, 무엇을 과학 지식? 예를 들어서 야, 쟤가 귀신 본다는데 그럼 귀신을 과학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는 걔가 과학일 수도 있어요. 맞죠? 자기 신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느냐? 이건 차후의 문제니까. 그래서 논란이 없이 이거를 과학으로 하자.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이거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공리체계라는 거는 뭐냐면 과학교육론이 대부분 다 집합관계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논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답이 분명히 있어요. 답이. 과학교육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글 읽어가지고 내 감정을 쓰는 거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진 걸 쓰는 거지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리체계라는 게 뭐냐면 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사칙연산 할 때 사칙연산 규칙이 있듯이 얘들도 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에도 딱 답이 있듯이 물리교육에도 정확한 답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얘는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 수학적 집합 체계인데 요런 거를 이루는 하나의 체계적인 걸 공리체계라고 해요. 그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과학교육론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체자가 있죠. 사회, 교사, 학생이 있어요. 뭐를 가르치느냐? 교육을 가르치죠. 예,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내용을 가르치고 아까 내가 말했죠.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구도 마찬가지죠. PPT를 사용할 수도 있고 칠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노래도 할 수도 있고 춤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내용, 도구, 방식, 네, 여러 가지. 뭐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뭐 알려줘 버리고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이렇게 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공리체계라는 거는 뭐 과학적 가설이나 명제인데 얘는 과학을 뭘로 과학으로 할 건지를 먼저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인간은 죽는다. 이게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이걸 과학으로 할 거냐? 이거 사실 그러니까 명제적인 철학적인 거랑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과학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지만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수는 잘생겼다, 영희는 이쁘다. 이거는 독을 먹으면 죽는다. 질량을 가지는 블라블라 있죠? 따라오세요. 여기. 그러면 어떤 거를 과학적 가설이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거 맞지 않나? 이게 아니라고. 과학적 가설은 누가 봐서 이걸 과학적 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 아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죽는다 맞죠? 맞잖아. 인간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아 저는 뭐 종교를 제가 정치 종교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데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만 봤을 때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죽는다 맞죠? 하지만 얘는 과학적 가설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적 가설은 조건이 있어요. 요인. 아셨나요? 과학적 가설은 얘가 어떻게 수학적도 마찬가지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가설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은 평균 수명이 얼마다라는 건 맞아요. 아셨나요? 네, 그 인간은 죽는다라는 건 철학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아니에요. 독을 먹으면 죽는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균도 뭐 독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하지만 독이 오히려 몸에 소량의 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다량의 독을 먹으면 죽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독이라는 것도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으로는 치사량이라 그랬어요. 치사량이라는 거는 이 집단 체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갔을 때 얼마의 집단이 죽었냐 그거를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사약 먹은 거 있으면 사약 드라마 나온 거 사약 다 가짜거든요. 먹으면 깨꼬닥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오래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면역이 너무 세가지고 역사에 나와 있어요. 18잔을 원샷을 했는데 안 죽었어,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잔 먹고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얘가 면역이 있어갖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독이 아니잖아. 독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해놓냐? 이거를 명시적,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치사량이라고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가설은 여러분들이 저스 필링으로 이거 맞지 않나? 이거 맞지 않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을 해놓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가설 같은 걸 처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 질량을 가진 두 물체의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 변비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산, 측정을 하게 나왔죠. 측정을 하게 나왔고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배워야 될 거는 뭐를 과학적 가설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인정을 할 때는 이 요건이 뭐냐? 왜냐하면 이게 위배되면 이거를 과학으로 비과학으로 칠 거니까. 따라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과학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뭘 과학인지. 그래서 현대에서 과학으로 인정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네, 저기 강의에 써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이드라인, 개요를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냥 물리교육 남기 과목이니까 처음부터 달달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알죠? 금방.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수학적 집합 같은 경우는 원선은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으로 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과학적 가설 같은 경우는 현대적으로 과학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예전 저기 과거 엄청 과거에서 말고요. 네, 예전의 과거는 그래서 항상 나와요. 중세 시대냐 몇 세기냐 몇 세기에서는 뭘로 생각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을 갑자기 나와요. 현대 과학이라고 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뭐하고. 네, 그래서 갈릴레이 시대에서 갈릴레이가 되게 이제 위대했던 거는 이거를 실험으로 자꾸 검증을 하라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저스 필링이었어요. 야, 내가 졸라 똑똑한데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거 과학인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랬더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논리 체계가 발달하면서 이거 반복 실험을 해볼까? 아니면 검증 실험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근데 그게 몇백 년이 안 됐다고. 우리 몇 천 년 역사 중에. 그래서 지금으로 과학적 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측정과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은.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공리체계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죠. 당연히.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는 야, 곰팡이 이거 썩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곰팡이가 균을 죽이네? 그래서 페니실린이 지금 그게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살렸거든요. 페니실린이.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파생적인 거. 그래서 가설적인 것도 점점 바뀌고요. 그다음에 패러다임도 바뀌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도포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예,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자유롭게 머리도 하고요. 그렇죠? 예, 머리하고 그다음에 남자분들도 갓 쓰거나 머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 조선시대 때 이렇게 다니면 총살이 아니라 댕강이에요. 댕강.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틀이 좀 바뀌었어요.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이 가설적인 것도 면도 바뀌었고 패러다임이라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건 사회적인 이 집단이 우리가 이걸로 인식하는 규범이나 약속 같은 거 그것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카토스로 치면은 이제 핵.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 포포가 했고 쿠니 했고 라카토스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쿤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역사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라카토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어떤 식으로 변천 과정을 했는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반중규이냐 쿤이냐 라카토스에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냐면 뭐 때문에 나누나요? 성 때문에 나누는 거야. 성. 맞잖아. 왕조. 성이 다 똑같잖아. 이성계부터 끝까지 다 이씨야. 만약에 누가 딱 해가지고 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뀌었겠지. 그쵸? 고려시대, 조선시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왕 성이 바뀌었다고. 성이.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하잖아. 역성. 성이 바뀌었다고. 이해가시죠?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 예를 들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도 우리 지도적인 걸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어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지면 뭐 고조선도 있을 거고 발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려랑 막 뭐랑 묶여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느냐? 성이 바뀌었으면 왜 우리가 혈연적인 우리 역사에 있어요. 봉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역성, 성이 이게 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성 다 따르잖아요. 그 성 다 하죠. 뭐 내가 임의로 성 짓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 방법과 목적이 뭐냐? 그럼 얘들이 도대체 무슨 사고를 했길래 이따구로 바라봤을까? 이렇게 바라봤을까? 이거 있어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바라봤냐, 귀납적으로 바라봤냐, 모론 쪽으로 바라봤냐? 그거를 이 어느 시각으로 바라봤을까? 예?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합관계 구성이라 했는데 그거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래서 연역법, 귀납법, 귀축법, 뭐 가설 내역법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역이 뭐고 뭐가 뭔데 근본적으로 하나 예시를 딱 해가지고 이게 글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흩어져 있으면 뭐 이게 뭐야? 이게 연역이야, 가설 연역이야, 귀취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글을 좀 분석 능력만 뛰어나면 되게 딱딱딱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글을 분석적으로 처음에 느려도 좋으니까 틀 잡아가지고 아 이게 뭔 소리? 이 단락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구나. 이 단락에서 뭔 소리 하는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뭔 소리 하는구나. 이거를 좀 해보세요. 잘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 엄청 빨라지거든요. 푸는 속도가 되게 정확도랑 속도가 엄청 틀려져요. 엄청. 그래서 자, 뭐 공리체계 주요 방식 같은 경우는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연역법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뭐냐면 연역법은 전체가 딱 갇혀 있어요. 이 틀을 딱 해요. 네, 뭐냐면 모든 물질을 끌어당긴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 네, 중력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쌤, 전기력은 질량 갖는데 플러스 미늘던데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는 전기력 말고요. 그래서 끌어당긴다. 그럼 뭐 만약에 이거를 깨버리는 거 나오면은 이제 연역법에서 파괴가 돼 버리죠. 뭐가 파괴가 돼 버리냐면 지금 뉴턴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뉴턴 역학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안 깨졌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끌어당긴다는 안 깨졌어요. 아셨죠? 네. 그 세부가 깨졌어요.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개념이 깨졌고요. 네. 그래서 요건 안 깨졌어요. 뉴턴의 그 만류인력 법칙 그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건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그래서 음의 질량이 나오거나 뭐 하면은 발견되면은 깨지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인데 갑자기 밀어내. 네. 근데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역법 같은 경우는 대전제가 있고요. 이 갇혀 있어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뤄가는 탑다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 같은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 먹어봤어. 아 몸이 좋아. 이것도 먹어봤어. 몸이 좋아. 이것도 먹어봤어. 몸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여러 번 먹으니까 이거 몸이 좋아. 아 이거 몸이 좋은 거. 이렇게 결론 나는 거. 네. 그리고 얘를 먹었더니 양들이 쟤를 먹더니 얘들이 다 잠을 안 자네. 이거 왜 그러지? 했더니 그게 커피예요. 네? 네, 커피. 그래서 사냥 애들이 먹어가지고 똥 싸가지고 만든 게 누아 커피라고 하잖아. 졸라 비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카페인이 나중에 이제 잠으로 되는 거는 좀 늦게 이제 발견됐거든요. 고분자라서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는 는 아닌데.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야 이거 얘는 쌓아가는 거예요. 다운탑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 규칙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규칙성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떠한 하나의 큰 틀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더 다르긴 한데 지금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중요하잖아요. 대단한데 얘들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쓰여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데이터가 졸라리 많아지면은 얘들이 그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완벽한 귀납이라고 보긴 조금 힘들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애들을 규칙성을 인간이 찾지 못하는 걸 찾아버립니다. 되게 독특한. 그래서 규칙법은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뭐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구성요소라는 게 이제 뭐냐면 물리교육을 할 때 자 사회가 있고 학생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가 있어요. 사회는 학생한테 뭐를 주냐면 상호작용을 하죠. 사회는 학생한테 뭐냐면 너희 초등학교 6학년하고 너희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야. 너 안 가면 너희가 깜빵 가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깜빵 가야 돼. 이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9살 넘어가면 뭐 조기 졸업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 너희는 이제 저기 대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플러스가 있지. 그러면 대학교는 저는 다 서울대만 가고 싶습니다 하면 그러면은 정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 봐야 돼. 대학 수학능력이든 아니 내신을 보든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사회가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맞죠? 학생한테. 그러면 학생이 사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사회 민원 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교육청에 민원 넣기도 하죠? 저 선생님이 욕했습니다 하고 민원 넣으면은 맞죠? 민원. 교육청에 넣으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민원이 은근히 민원 우리나라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을 넣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가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1년 뒤가 아니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통보가 돼 있어서 민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한테 하는 이렇게 영향 미치고요. 학생과 교사, 학생이 교사한테 뭐 질문도 하고요. 교사는 학생한테 수업을 제공을 하죠. 수업을. 그럼 수업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우리가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게 녹아 있다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 순환학습이냐, 모원사학습이냐, 발견학습이냐 뭐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는 교사한테 뭐를 주느냐? 사회는 교사한테 뭐를 줘요? 머니를 주죠. 가장 농담이고요. 돈 안 주면은 당연히 안 하겠지. 여러분도 그쵸? 사회는 이렇게 가르쳐. 개정교육과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제공해주고, 알겠죠? 그리고 너 힘드니까 방학 때 쉬어. 그렇죠? 그리고 급여는 얼마 줄 거야. 이런 것들. 그럼 교사가 사회한테 뭐를 할 수 있냐? 또 교사도 민원을 수 있어요. 민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 피드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교사가 학생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뭐 내용을 가르치겠죠. 교육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 방식으로 어떤 내용 이게 다 교과서에 녹아 있다. 아시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그냥 우리가 이걸 다 배울 거라고. 막 배우는 게 아니라 큰 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왜 순환학습 모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왜 비고치키가 중요한지 왜 피아제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비고치키 피아제 때문에 이놈들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가 6학년인 거거든. 이해가세요? 형식적 조작기 막 있잖아. 논리적 사고할 때 그때가 만으로 몇 살인지 한번 보세요. 만으로 그때가 13살이라고 나와 있어. 이해가세요? 그때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3살에 졸업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놈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싶었잖아. 아닌가요? 빨리 막 어른 되고 싶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거 짜놓는 거. 그래서 사회 이거 하는 거는 구성주의적 역할이에요. 사회랑 학생이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TS라는 거는 학생이 사회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가 교사 이거 개정교육과 교사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제공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내용적으로 배울 건데 이거는 그러면 뭐 학습 내용적인 거, 학습 내용에 포커싱 맞추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지구조라는 거는 사람, 애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적인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 교육이 되게 무섭잖아, 그렇죠?
예. 히틀러도 막 세뇌 교육 시켰고, 그 다음에 북한도 세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인지 구조에 딱 파고들어 버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세뇌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광고적인 거 봤죠? 연예인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연예인들이 막 맥주 먹는 거, 아니면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하는 거, 그렇죠? 화장품 광고하는 거, 멍멍이가 화장품 광고하는 거 못 봤잖아, 그렇죠? 막 사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못 봤죠? 네, 되게 연예인 분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브루노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습 내용적인 거, 학습 내용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브루노 같은 경우는 지식의 구조적인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은 물원이 있고 물투가 있죠. 물원에서 배웠다가 좀 심화적으로 배워. 물원에서는 정성이 뭐냐면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향성, 얘가 비례하더라 하는 거고, 물투에 가서 보면은 정량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 측정 값으로. 이해가세요? 인마들이 때문에 그룹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아셨죠? 인마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지구조적인 거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인지가 발달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를 조금 구별한 거고. 그래서 피아제가 있고요. 네, 이렇게 피아제는 인지 상태를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뭐 자세한 건 나중에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유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인데, 그러니까 감각적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교육이 맞을 거고, 추리적인 걸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게 맞을 거고. 얘들한테는 동화 알려주잖아. 동화 막 추론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범인이지 이게 아니잖아. 아, 신데렐라가 범인인가? 야, 저 7남자 중에 5째가 범인인가?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 그냥 아이고 재밌어요 이거 가르쳐주죠. 대략적인 거. 근데 우리 초등학교 저기 한 유치원에서 5살 애들 하고, 자 우리 오늘은 코난 맞나? 코난의 누구인데, 자 코난의 37기 37 그것 중에 누가 범인인지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들 모르잖아요.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인지규조주면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되는 게 초, 중, 고. 여기에 학습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습이 내용적이면 난이도적이면 이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교사 학생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사회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가 학생 아까 나누는 거 말했죠? 초, 중, 고를 나누는 거라고. 네, 그거 나오는 거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요거는 발달 수준 같은 경우는 비고스치 학습 이론. 야, 학습은 개정교육과 보면은 야 여기까지는 가르쳐, 여기까지는 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교사. 그래서 그리고 교사는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면 실험을 할 때 뭘 해줘야 돼. 이런 거. 아니면 칠판 수업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세히 설명해줘야 돼. 꼭 해줘야 될 거. 그래서 요거는 비고치키 엄청 중요하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고치키 같은 경우 나오는 게 요즘에 두드러지는 거는 구성주의 때문에 그래요. 구성주의가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인데 얘들이 지금의 주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류 학문. 네, 지금의 현대적으로 주류 그거는 AI죠. 네, AI가 노벨상도 2개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 인지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발달 수준, 얘들이 어떻게 발달을 해오느냐, 얼마나 발달을 했냐. 그러니까 난이도적이면 어떻게? 그러면 얘는 요만큼 가르쳐야 되겠구나. 얘는 여기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면. 그래서 인지적인 면 같은 경우는 얘는 오스벨 유의미 학습 이론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하라는지. 얘들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간다고 잘 한번 구조를 세워 놓으세요. 학생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틀을 딱 짜놓으면은 이 메꾸면 되거든요. 툭툭툭 메꾸고 그 다음에 끄집어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지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습 모형. 아까 같은 경우는 뭘 낳느냐면 초, 중, 고등학교의 기본 틀에 영향을 미쳤다면 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학습 모형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이 잘 나와요. 비고치키도 나오고, 네, 피아제도 나오고, 오스벨도 많이 나오죠. 네, 이번에도 나왔어요. 5E 나왔잖아요. 순환 학습 모형의 변형이죠. 네, 4E, 5E 있잖아. 네, 변형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건 유의미학습. 이게 어떤 식으로 유의미학습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이론 때 잘 배우니까 네. 이거는 지금은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학습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인지적인 그러니까 유의미 학습이냐 인지적인 측면이냐 뭐 기계적 학습. 기계적 학습은 닥치고 외우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방식을 하느냐. 그럼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됩니다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 네. 근데 갑자기 스스로 해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질량이 2배가 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발견학습. 네. 근데 발견학습이 맞는 게 있고 수용학습이 맞는 게 있죠. 발견학습은 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견을 못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수용학습은 빠른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발견학습, 수용학습, POE, 드라이버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차이는 이거예요. 뭐냐면 과학에서는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뭐를 가르쳐요? 과학을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따져보면은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가설. 그렇죠? 어떤 가설적인 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거운 건 빨리 떨어져. 아니면 이거 틀린 말이지만 예? 뭐니까 무거운 거에 상관없이 야 이거 동시에 떨어져. 이런 거를 어떤 가설, 개념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개념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재해석해가지고 오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역효과야. 그러면 역효과를 어떻게 치유를 하지? 아니면 애초에 사회적인 것 때문에 애초에 오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애초에. 그렇죠? 사회적인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를 봤더니 뭐가 나와. 근데 이가 알고 보니 과학적으로 잘못된 개념이야.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에서는 두 가지예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개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념학습.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개념, 가설, 개념을 알려주는 거, 개념을 학습시키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야 이거 개념을 알려줄 때 애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개념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오개념은 뭐냐면 학교에서 잘못 자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애초에 사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오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 놓은 게 드라이버의 대체 개념틀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학습. 애초에 학생이 그냥 애초에 그냥 자기가 그냥 잘못 알고 혼자 자해석을 해가지고 오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오개념을 이제 바꿔주는 거. 뭐 여기 발생학습이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는 게 인지갈등 뭐예요, 이거.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과학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 전달을 시키고 그러면 지식이 뭐가 지식이냐? 그럼 지식이 어떻게 발달해 왔냐?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 교육론이에요. 알겠죠? 예. 그게 과학 교육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뭐 실험 탐구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하죠. 왜냐면 과학은 아까 말했죠.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돼. 그러면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데 우리가 막 창의적인 걸 할 수 없으니 예전에 나와 있던 거를 어떤 식으로 실험으로 했을 때 얘가 현대적으로 인정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먼저 가설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학습 목표도 있고 가설도 있고 그다음에 얘들을 실험을 할 때는 변이 통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뭐 해석을 하겠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를 표현하느냐. 이쁘장하게 그래프로 쫙 표현하죠. 그래프 하나도 없이 말로 막 써라 그러면 보기 힘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수식 하나 없이 F는 MA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요. F는 MA 이렇게 쓰는 거 말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죠? 비효율적인 거.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이거 이렇게 막 쓰는데 뭐 파동방정식 막 이렇게 쓰는데 블라블라 이렇게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 파동방정식 아는데 이거를 계속 글로 써버리면은 그렇죠? F의 공간의 2차 편미분은
속력의 제곱의 역수 곱하기 시간의 이게 미함수 이거 이렇게 쓰면은 너무 길잖아. 이걸 한 방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실험 탐구학습은 그런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의 논리성이 AI에 많이 쓰이거든요. 행렬 연산에도 이런 베이스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를 뭐를 변인으로 취급을 하고 뭐를 종속 변이냐, 뭐가 독립 변이냐 이런 거 했을 때 나눴을 때 그래서 나오는 거고 STS는 유일하게 애들이 학생하고 이렇게 사회랑 소통할 수 있는 민원 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민원 그래서 나오죠. 얘들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냥 도구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얘는 하나의 조금 가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도 같은 경우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시죠? 해봤죠? 그다음 부의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유적인 거. 야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니까 야 이렇게 비유가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실험이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사고 실험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는 애들한테는 이제 끌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 못 따라오는 애들은 너 유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유급이 여러분 대학교에 유급 없었죠? 대학교에 유급 있었어요? 없었죠? 1학년 2번 다니는 사람 없잖아. 유급이 있는 과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의대는 유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못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나가잖아? 위험하다라는 거야. 생명을 앓히는데 잠깐만 동맥을 잘라야 되나 정맥을 잘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의 실수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의대에는 유급이 있고요. 여러분 유급 없었죠? 예, 유급 없었어요. 예, 이거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 내가 잘못 알려줬다 이 복구 가능하잖아. 의대는 야 저번에 수술 잘못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네, 의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끌어가지고 성장시키기 위한 평가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할 때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거 이게 제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리교육론 처음에 이제 제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물교론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집도 없길래 기출문제 쓰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구조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공부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출제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낼지도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잘 시켜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책도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길어지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해야 돼요. 아셨죠? 귀찮더라도 조금 하시면 정말 빨리 풉니다. 아셨죠? 물교를 막 세 문제 1, 20분 안에 풀어보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3, 40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공에 풀 시간을 나는 물교론에 소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이 안 되겠죠. 네. 좀만 쉬었다가 이론 살짝 나갈게요.